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머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요. 네.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으로. 네, 뭐 언론들에서 이제 잇따라서 그런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대가 이제 다시 돌아온 날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서 선거 전문 분석 사이트인 디시전 데스크를 인용을 해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확실시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는 이제 바늘 시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확률로 누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느냐를 보여주는데 트럼프 당선 확률을 이제 95%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이죠. 그리고 이제 선거인단 매직 넘버가 270명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538명 중에서 270명을 먼저 확보하는 쪽에서 이제 선거를 이기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뉴욕타임즈에서는 306명 내지 많게는 312명까지도 도널드 트럼프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초박빙 이랬는데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싱겁게 좀 어느 정도 완사이드하게 끝났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뉴스를 정리해서 전달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면구스러운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어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뉴스를 전해드릴 때만 하더라도 개표 상황이 이제 지난 2020년 대선 때처럼 치열하게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적어도 이제 개표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데 한 3, 4일 정도 걸리고 최종 확정되는데 뭐 2주씩 걸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헛물켠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좀 일찍 결과가 사실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좀 빨리 움직였는데요.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플로리다의 팜비치 컨벤션 센터로 가서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4년 전에 대선 당시에도 그때는 이제 당선자로서 아직 확실시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조기 승리를 선언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이 뒤에 나오는 결과는 뭐 부정선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갔었는데 오늘은 그보다는 좀 이제 확실한 상황에서 움직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같은 주요 격전지에서 이 승전고를 올렸기 때문에 미국 선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주의 선거 결과는 거의 대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경합주 7곳이 누구한테 가느냐를 이제 결정하는 선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거가 좀 일찍 끝난 게 동부 지역에 위치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하고 조지아 주였습니다. 이 두 경합지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대선 승리의 청신호가 켜졌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승부처로 꼽혔던 게 이제 펜실베니아 주인데 선거인단이 19명이나 걸려 있기 때문에 이곳을 가져가는 쪽에서 승기를 잡는다라고 했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면서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경합주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미국 언론기관에서 해리스의 우세를 점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오히려 훨씬 많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선거 전망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공신력이 높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뉴욕타임즈인데 뉴욕타임즈는 일단 어제 50대 50을 꼽았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별로 혹은 이제 일 단위별로 계속 그 결과를 조금씩 바꿔왔는데 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밤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50%를 넘겨서 해리스가 이긴다. 그렇습니다. 쪽에 이제 베팅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양상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예측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일단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상현 아메리카 K 대표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현재 시각이 몇 시죠? 그쪽은? 지금 최대 경합주라고 불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가 좀 넘었습니다. 아유, 새벽에 고맙습니다. 연결해 주셔서. 네. 자, 현재 개표 거의 완료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3개 주죠.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개표가 끝났거나 그냥 9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도 여기서 대화 나눴지만 초박빙이다. 뭐 당선까지 며칠 걸릴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고요. 또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일찍 또 어느 정도로 좀 쉽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한 3, 4일 이상 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경우의 수는 경합주 7개 주 가운데서 한 3개 주 이상에서 초박빙의 판세가 이어질 경우 그런 경우의 수가 있었던 건데요. 뜻밖에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초반부터 일찌감치 표차를 벌이면서 승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선 확정도 일찍 됐고요.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트럼프가 벌써 312명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서 당선은 확정이 됐고 얼마나 표차가 더 나느냐가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경합주 7곳 승패도 예상과는 좀 달랐죠? 예, 일단 7개 주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7개 전부 지금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인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 승리가 선언이 됐고요. 펜실베니아는 막판까지 진짜 동률이어서 여론조사 업체들도 동전 던지기로 좀 승부를 점쳐야 된다 그랬었는데 예. 막상 열고 보니까 트럼프가 20만 표 이상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해리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높았다고 하던 미시간주에서도 오히려 가장 큰 격차인 33만 표 이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업체들 언론들이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이 거의 모든 언론이 초박빙을 예상했고요. 해리스의 우세를 오늘 아침엔 또 해리스의 우세 쪽으로 점친 언론사들이 갑자기 많았는데 이렇게 어떤 여론조사나 어떤 예측이 뭐 무의미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배경,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부에서는 샤이 트럼프가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샤이 트럼프란 말은 이제 유효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여론조사가 크게 틀린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2016년과 올해 두 번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상대방이 모두 여성 후보라는 점입니다. 아, 예. 지난번 바이든과 대결 때는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하게 3.5% 차이가 난다고 나왔는데 선거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 이제 미국이 아직 여성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성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해놓고 실제 선거에서는 찍지 않는 거죠.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고학력 남성이나 흑인 라틴계 남성들의 트럼프 지지가 여론조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을 지지한다고 하거나 혹은 여성이라서 안 찍는다고 하진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투표장에 가선 여자기 때문에 안 찍은 표가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군요. 네, 뭐 실제 저 선거 결과에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다른 하나를 보자면 해리스 자체의 인기가 너무 없다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금 당선자죠. 오늘 바로 승리 선언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곳 시간으로 이제 새벽 2시 30분에 좀 늦은 시각인데 가족들과 함께 그 플로리다 컨벤션 센터에 나타나서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첫 마디가 오늘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 승리가 일어난 날이라는 말이었고요. 이제부터 미국의 골든에이지 황금기가 열릴 것이라고 말해서 이제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트럼프답지 않게 미국이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동안 좀 너무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벌어졌고 뭐 그런 문제들을 좀 자기도 인식하고 있는 듯이 앞으로 좀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치유하는 데 신경을 쓰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 대선과 함께 그 상원의원 선거도 치러졌는데요. 이쪽에서도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상원에서 지금 현재 100석이죠. 51석을 이제 공화당이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4년 만에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추세대로라면 최대 57석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원도 지금 공화당이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되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집권 이익에 날개를 단 셈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차기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이제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게 됐고 또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개정에도 좀 힘을 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현 아메리카 K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완전히 대통령, 상원,
하원도. 하원까지. 예. 이렇게 되면은 1기 트럼프 시절보다도 더 이제 거침없이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건데요. 뭐 1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공화당 내부의 구성도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1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소위 이제 정통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료의 힘도 더 강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부통령도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일종의 동거정부 형태였기 때문에 정통 보수파들이 정부 내에서도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고,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줬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제 8년이 지난 현재의 공화당은 트럼프 친화적인 인사들이 거의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양태로 굉장히 좀 많이 바뀐 상황이고요. 2기 트럼프 행정부 자체도 구성 자체가 훨씬 친트럼프적인 인사들이 이제 많이 채우게 될 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이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동장치가 사실상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보도에 따르면 지금 지난 4년 동안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당시에 이른바 어른이라고 불리는 그 정통 관료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정책이 많이 제동이 걸렸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절치부심해 왔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 관료의 힘도 누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이 있는데 실제로 인적 구성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하여튼 차차 내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 그 자체보다도 우리한테 이제 떨어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바이든 시대에서 이제 트럼프 시대로 바뀌었을 때 우리 정부나 우리 외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일 텐데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캠프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 정책 협의를 지속을 해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당선되든지 간에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당선인의 소통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이다. 이 점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이제 강조를 한 게 12월에 원래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각국 정상들의 이제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 이 점을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강조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제 체제가 전환되는 상황인데, 곧 물러나게 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미일 정상회의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지금 괜찮을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도 지금 뭐 차기 내각이 제대로 구성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미국은 정권이 바뀌는 상태인데 이 전임자들과 뭐 나란히 앉아가지고 정상회의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정부지 않겠습니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거래주의자로도 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대로 집어주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외교 스타일로 봤을 때 요구하는 건 이상으로 집어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이제 가장 당면하게 된 문제는 이제 주한미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었거든요. 한국에 더 많은 돈을 내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액수들까지도 있었고,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면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다. 라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압박이 좀 상당히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동아시아를 관리하려던 민주당 정부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왔었던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눈에 띄는 거는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공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뭐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는 내가 당선이 되면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뭐 미국이 이제 발을 빼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 쪽으로 우리가 더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좀 적극적인 쪽으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고,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또 뭐 특사를 교환하는 것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공격 무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여권에서 나왔을 정도인데,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좀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 우리 이제 대통령실은 기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우리 군의 모니터링 팀을 파견하는 문제, 이걸 지금 야권에서는 부대 파병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이제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의 파병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단위의 몇몇 병력을 보내는 정도라 그러면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보낼 것이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정한 지휘 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서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서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 예. 국회 동의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어제 문정인 교수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나 어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듯한 인상은 우리나라의 국익이란 측면에서 손익계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미국조차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발을 빼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우크라이나 쪽을 지원하는 듯한 저렇게 적극적으로요. 네. 그것이 과연 우리 이익이 얼마나 해가 될지 이 부분을 정말 걱정스럽게 또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방향 전환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결국 그 국제 관계에서의 신인도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좀 펼쳐질 것 같다.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의 개입, 그러니까 어떤 직간접적인 개입이요. 이거에 대한 걱정은 좀 지금이라도 충분히 듣고 또 미국 어떤 변화된 상황 정말 어떤 면밀히 관찰하고 국익을 위해서 좀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여태껏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큰 걱정 하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내일 드디어 대통령 담화 예정돼 있죠? 네, D-1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국민과의 대화를 위한 그 대국민 간담회 기자회견을 열게 될 텐데 비윤계 쪽에서 오늘 상당히 좀 그 압박을 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윤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회견이 진짜 마지막 기회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회견을 들어보고 윤 대통령이 하나도 변한 거 없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되면 망하는 코스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 여사 문제인데 최선은 특검을 받는 것이다. 특검을 안 받아들이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어디 유배나 귀양을 보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오늘 C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관련해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대표가 말하는 대외 활동 중단이라는 거는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대표는 그게 지금의 민심을 담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전면 중단 쪽에 있다라고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강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 전면 중단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예정돼 있는 순방 활동들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따라가는 것도 안 된다. 외교 활동이라든지 의전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김건희 여사가 당분간은 참여하면 안 된다. 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모든 공식성상에 등장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친한계의 입장이고 반면에 친윤계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이철기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는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놓고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사에 대한 의혹 대다수가 괴담 내지는 과장된 것인데 영부인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일까지 막는다는 거는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방해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친한계가 지금 사실상 대통령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일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의 어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을 어떤 입장을 밝히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과를 할 것이고 또 김건희 여사의 향후 활동에서 어떻게 제안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내일 기자회견에 가장 국민들이 핵심적으로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연 특검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인가, 또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과거의 김건희 여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의 단호한 반성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야에서 공이 나오는 이슈를 종합해보자면 말씀하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누적되어 왔었던 불만들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혹은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이제 검찰 수사가 좀 모자라고 부족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특검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문제에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지금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수사를 통해서 이제 풀어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뭐 조만간 이제 대통령의 임기 중반을 돌파를 하기 때문에요. 11월 10일입니다. 그걸 앞두고 사실상 2년 반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의 여론 동향으로 봤을 때는 지난 2년 반에 대해서 국민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예. 그래서 기존에 어떤 반성을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국정기조를 반성을 하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어떤 형식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일 거라서 오늘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 나온 그 여러 이제 중요한 조언들 중에서도 기존의 기자회견들처럼 예. 자화자찬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성과를 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좀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여권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제 소위 이제 조중동을 비롯한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에 일제히 신문 사설을 통해서 예. 내일 기자회견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라든지 뭐 자화자찬하는 멘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통령이 그럼 기존의 방식을 전혀 다르게 이제 뒤집어서 기존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게 내일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내일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불길한 예측들은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관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그러고 네. 또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면서 개혁 기조는 뭐 방향을 옳다면서 또 밀고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일 경우에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그런 걱정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면. 사실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게 친윤계 쪽의 주요 인사들은 어떤 발언을 하는가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혹은 대통령하고 소통할 걸로 이제 예상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게 곧 대통령의 최근 심경을 반영하는 걸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존의 대통령실의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예. 그렇다면 아직까지 대통령이 기조를 바꿔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3부에 서정욱 변호사 모실 건데요. 네. 서 변호사가 용산의 어떤 기류를 잘 아니까 네네. 한번 내일 어떤 정도의 얘기가 나올지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지표가 또 최근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직접 충돌을 빚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가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나온 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중진급 정치인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역시 여권의 이제 TK 출신 중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을 안 했다라는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만 안 나간 게 아니라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주재를 했었던 국방 외교 현안 관련된 긴급 점검 회의 여기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따라붙어가지고 왜 참석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시간이 되면 갈 텐데 다른 일정이 있다. 아, 예. 그동안에 간담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열고 있는 중진급 간담회가 이미 여러 번 앞서서 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갈 필요는 없는 행사다. 아. 이렇게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나왔었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대통령실 소통을 하고 한동훈 대표를 패싱했던 거, 네. 그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내일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올지도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만약 그 예측대로 나올까봐 정말 불길합니다. 예, 네. 내일 정말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